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 5월 PPI 전월 대비 0.2% 감소, 7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 미국 노동부는 현지 시간 13일 5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0.1% 상승을 밑도는 수치입니다. PPI는 지난 3월 이후 2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4월의 PPI 상승률은 0.5%로 유지됐습니다. 미국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24만 2천 명, 10개월 만에 최대. 현지 시간 13일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계절 조정 기준 24만 2천 명으로 직전 주보다 13,000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준이자 지난 2023년 8월 12일 주간에 24만 8천 명을 기록한 후에 약 10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직전주 수치는 22만 9천 명으로 유지됐습니다. ECB 위원 인플레이션 일시적 가속 가능성, 추가 인하 논의 시기 상조. 마디스 뮬러 유럽 중앙은행 정책위원은 다음번 금리 인하가 언제일지 말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토니아 중앙은행 총재인 뮬러 위원은 이날 자국 의회에 나와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다시 높아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재선 시 관세 정책 강화 통해 소득세 폐지 고려 중. 현지 시간 13일 경제매체 CNBC는 이날 오전 트럼프 진영의 비공개 모임에 참석한 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가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로 소득세 수를 대체하는 구상을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트럼프가 이날 워싱턴 DC 캐피톨 클럽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들과 만나 악당들을 통제하기 위한 협상력 강화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할 것이라고 전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7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네, 전 거래일 우리 증시 미국의 빅 이벤트를 잘 소화를 하면서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지수는 연고점에 바짝 붙어가는 고공행진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약 2시간 전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 S&P 500 지수가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요일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자면 일단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과 마찬가지로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우 30 지수는 약폭 약세를 보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나스닥 지수를 비롯해서 S&P 500 지수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만 다우는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줬던 소식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6월 2일부터 8일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2천 건으로 전주 대비 13,000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6일부터 12일 주간에 기록된 24만 8천 건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도 상회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월 26일부터 6월 1일 주간에 182만 건으로 직전 주보다 3만 건 증가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증가는 미국 노동시장의 과열이 해소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노동시장의 과열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고용 관련 지표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이 광범위한 경제 지표들이 현재 미국의 노동 시장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음을 보여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5월 PPI가 전월 대비 0.2%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0.1% 상승과는 반대가 되는 결과입니다. 매체들은 이를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현지 시간 13일 미국 노동부는 5월의 PPI가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0.5% 상승해서 이 하락으로 전환이 된 것이며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0.1% 증가를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이 전년 동월 대비로는 2.2% 상승해서 예상치인 2.5%를 밑돌았습니다. 이 변동성이 큰 식품, 에너지, 무역 서비스를 제외한 근원 PPI도 0.3%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0%로 나타났습니다. 4월에는 0.5% 상승했었습니다. 이 전년 동월 대비로는 2.3% 상승해 지난달 2.5%보다 둔화했습니다. 예상치는 2.4%였습니다. 이 발표 이후 주식시장 선물은 소폭 상승했고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습니다. 이 5월의 PPI 하락은 최종 수요 상품 가격이 0.8% 하락한 데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에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해당 카테고리 내에서 에너지는 4.8%, 식품은 0.1% 하락했습니다. 서비스 측면에서 연료 및 윤활유 소비 마진이 12.2% 급등을 했지만 항공 여객 서비스가 4.3% 급락해 부분적으로 상쇄됐습니다. 이 PPI는 일종의 도매 물가 지표로 이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몇 개월 앞서서 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CNBC는 이번 PPI 결과를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분석을 하면서 CNN은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 12일 버크셔 해서웨이는 10일부터 12일에 걸쳐서 옥시덴털 페트롤리엄 주식 170만 주를 주당 평균 $60가 넘는 가격에 매입을 했습니다. 총 매입 금액은 약 1억 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 버크셔는 지난주에도 옥시덴털 주식 260만 주를 추가로 매수했으며 이로 인해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 주식 수는 총 2억 5,230만 주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는 금액으로 약 151억 달러를 넘는 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은 워렌 버핏이 최근에 에너지 주식의 부진한 상황을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옥시덴털 주가는 전날보다 0.51% 하락한 60.3달러로 마감됐으며 이는 올해 최고치였던 4월의 71달러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 버핏은 2022년 3월부터 꾸준히 옥시덴털 주식을 매입해왔습니다. 일부의 서대 버핏이 옥시덴털을 인수할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으나 이 버핏은 이 회사 전체를 인수할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국제에너지기구는 2030년에 전 세계가 유례없는 석유 공급 과잉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미국 주도의 전 세계 석유 생산량 증가와 전기차 확대 등 청정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석유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IEA는 공개한 중기 보고서 석유 2024에서 2029년 석유 수요가 하루 1억 560만 배럴로 정점을 찍고 2030년부터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3월 보고서에서 예상했던 2030년보다 1년 앞당겨진 것입니다. 반면 석유 생산은 계속 증가해서 2030년에는 전 세계에서 하루 800만 배럴의 공급 과잉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IEA는 2020년 코로나19 봉쇄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를 제외를 했을 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이 엄청난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 오펙 플러스의 시장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하락하면서 산유국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이미 지난해에도 석유 수요 정점이 가까워졌다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석유 수요 정점을 예측한 배경에는 전기차 확산, 청정에너지와 대체 에너지원의 확대,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 등이 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공급에서 화석 연료의 비중은 수년간 80%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2030년까지는 73%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이러한 수요 둔화는 선진국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석유 수요는 2023년 하루 4,570만 배럴에서 2030년 4,270만 배럴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1991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관계자들은 많은 국가들이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서 청정 에너지 기술로 전환하려 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석유 수요는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IEA의 경고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차 확산과 기후위기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12일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2024 회계연도 AI 관련 칩 매출이 1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예상치인 100억 달러보다 1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브로드컴은 오픈 AI의 챗 GPT와 같은 AI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첨단 네트워킹 반도체를 제조하고 있으며 2분기에 AI 관련 제품 매출은 31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구글 등 클라우드 제공업체에 맞춤형 칩을 공급하는 반도체 솔루션 부문의 매출은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72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2분기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124억 9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120억 3천만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브로드컴은 2024 회계연도 매출 전망치를 기존보다 10억 달러 많은 51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브로드컴의 주가를 지난해 100% 가까이 상승한 데에서 이어서 올해 들어서도 34% 추가 상승했습니다. 또한 브로드컴은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주식을 10대 1로 분할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주식 분할은 다음 달 15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주식 분할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최근에 평가를 했습니다. 기업이 주식 분할을 발표한 후에 1년간 주가 수익률은 25%로 이는 S&P 500 지수의 평균 수익률인 12%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AI 관련 주식인 엔비디아도 주식 분할 이후에 3.5%가량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서 금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베트남 내 금값이 국제 금값보다 8% 이상 상승하고 또 금을 사려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은행에 줄을 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베트남 정부가 10년 이상 막아왔던 기업들의 금 수입을 허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3일 보도에 따르면 전날 기준 베트남의 금값은 국제 금값보다 약 8.5%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금값 거품을 해소하기 위해서 베트남 중앙은행은 이달 초부터 4개의 국영 시중은행을 통해서 금을 일반인에게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을 판매하는 은행 지점마다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의 일부 은행 지점에서는 아침 9시부터 금 매수 예약을 받고 또 오후에 금을 전달하는데 일부 고객들은 오전 4시부터 줄을 서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금 매수 열기가 이렇게 뜨거운 이유는 당국의 규제로 인해서 금 수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금 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카인 부회장은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금을 안전자산으로 여기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면서 올해 베트남의 금 매수 수요가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는 금에 대한 개인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주요 이유로 저축 이자율 급락, 부동산 시장 침체, 그리고 미 달러 대비 베트남 동화의 가치 하락을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를 통한 금 밀수가 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신속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금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7월에서 8월에 기업의 금 수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카인 부회장은 밝혔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2012년부터 일부 대기업이 금을 재가공해서 수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의 금 수입을 제한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쇠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박성현, 삼성, KT, SKT 원팀 규모의 경제로 엔비디아 추격한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가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아성을 깨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메타와 아마존, 애플 등이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11월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자체 생산 AI 반도체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오픈 AI는 AI 반도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중동에서 수십억 달러의 투자 유치에 나서기도 했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최근 자체 개발 AI 반도체인 MTIA에 이어 2세대 제품인 아르테미스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빅테크 기업 중 가장 먼저 AI 칩을 출시했던 구글의 경우 최근 최신 칩을 자사의 대규모 언어 모델 제미나이에 적용했고요. 국내도 이에 맞춰서 발빠르게 AI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스타트업 리벨리온과 사피온이 합병합니다. 이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면 빅테크에 맞춰 가격 경쟁력을 갖춘 그린 AI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SK그룹과 리벨리온의 전략적 투자자인 SK 같은 경우 KT는 두 회사의 성장을 도와왔습니다. KT는 리벨리온에 투자한 후 KT 산하 데이터 센터에 리벨리온의 NPU 탑재를 결정했고요. 사피온 역시 SK 하이닉스로부터 D램을 원활히 공급받으면서 NPU 개발에 속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합병 후에 주주들의 동의, 합병 비율 산정,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등 과제가 남아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기업 스타트업 협력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빅테크와 견줄,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고요. 양사를 합치면 기업 가치가 약 1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3세대 NPU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실사에 돌입한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핵심 광물 우선권 확보, SK에코 리튬 강산 개발한다. 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이 카자흐스탄 내 리튬, 우라늄 등 핵심 광물 개발 그리고 생산 우선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핵심 광물의 공동 탐사부터 최종 사용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협력에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카자흐스탄 내 노후화된 석탄 발전 설비 현대화 사업에 대한 국내 기업 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 인프라 등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개최된 양국 비즈니스 포럼까지 포함하면 MOU는 총 35건, 합의 의사록은 2건으로 총 37건의 계약을 체결했고요. 양국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MOU를 체결하고 핵심 광물의 공동 탐사부터 최종 사용까지 전 주기에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원유 매장량 세계 12위로 중앙아시아 최대 산유국으로 꼽히는데요.
또 원소 주기표에 나오는 대부분의 광물이 있다고 할 만큼 광물 자원이 매우 풍부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라늄 매장량은 세계 2위, 크롬, 아연을 비롯해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도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잘 알려져 있고요. SK 에코플랜트는 현지 산업건설부와 리튬 광산 탐사 개발 협력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원재료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한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고요. 원전 수주에서도 양국은 긍정적인 성과를 염두에 두고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라늄은 카자흐스탄 국영 원자력 회사가 한국의 우라늄 공급자 공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한국과 카자흐스탄 정상회담 MOU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제와 외교, 문화, 과학 전방위적인 협력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또 공급망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체결했고요. 전력 발전, 포괄 협력 역시도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인프라 국책사업, 한국 기업 참여 지원 역시도 활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생산에서 사용까지 전 주기 협력합니다. 윤 대통령은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고요. 두산 엘리베이터시티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현대화 참여합니다. 원전 도입 시 한국 기업 검토 요청 역시도 받아들였는데 티웨이 그리고 이스타항공 첫 직항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콩 ELS 조정안 수용, 배상 속도 낸다. 네, 다음 소식 세 번째 소식으로 전달드립니다. 홍콩 H지수 주가 연계증권 즉 ELS 배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중은행과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진행했던 배상 조정을 모두 수용한 결과인데 추가 배상 금액은 장담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협의를 통한 피해 배상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지부진했던 피해 배상이 속도를 내는 이유는 올해 5월 금감원이 5개 은행의 대표 ELS 판매 사례와 관련해 내놓은 조정안에 대해 판매사와 피해자 측이 모두 수용 의사를 당국에 전달하면서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요. 분쟁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정 수락 시 성립이 됩니다. 배상 비율은 하나은행이 30%, 신한은행 55%, SC제일 55%, 국민 60%, 농협은행 65% 등이 책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들 피해자들 중 일부는 자율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고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중은행 피해자 모두 합의에 나서고 있고요. 주요 은행 자율배상 14,000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례별 배상 비율은 30에서 65%까지 보여지고 있는데 소송 시 효력에 대한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건설기계의 힘, 두산바켓 국내 첫 글로벌 톱10 된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두산바켓이 전 세계 건설기계 시장에서 국내 단일 기업 최초로 10위권에 등극했습니다. 두산그룹 구조 조정 과정에서 두산인프라코어를 HD 현대에 매각한 지 약 3년 만에 잃어버렸던 건설기계 부분 명성을 되찾은 셈인데요. 세계 건설기계 시장 순위입니다. 우선 1위는 미국 캐터필러가 당연하게 차지를 하고 있고요. 16.8% 수준입니다. 그 뒤를 이어 미국 고마스와 미국 존디어가 3위까지 안착해 있는데 여기 10위권에 한국 두산바켓이 자리하고 있고요. 앞으로 두산바켓은 3.1%를 점점 더 늘려나갈 것이다 라고 점유율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바켓은 건설기계용 유압 부품 전문 기업 모트롤 인수 결정으로 외형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주력인 북미 건설기계 시장이 인프라 투자 정책으로 호황기에 접어들면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는 북미를 넘어 신흥국으로 시장을 다변화해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라는 방침을 보여줬고요. 동남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인프라 투자 수요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도 첸나이 공장에 미니 굴착기 생산 라인을 준공하며 세계 3위 인도 시장 역시도 공략해 나가고 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해 2028년도에는 연간 8,900만 대 판매가 목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산바켓은 모트롤 2,460억의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모트롤은 건설 장비 핵심인 유압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데 국내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과거 그룹 구조조정 당시 매각했던 알짜 자회사로 꼽히는데 이번 수직 결합으로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 7조 7천억으로 한 단계 올랐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등 인프라 투자 확대 속에 모트롤 인수를 통한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K뷰티 하반기도 수출 호조, 화장품주 활짝 웃는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화장품 관련된 내용 설명드립니다. 화장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수출이 당분간 호조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반기에도 화장품 종목들의 강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업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화장품주 상승률 살펴보겠습니다. 6월 12일 기준이고요. 클리오는 무려 9.8%, 약 1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맥스는 그 뒤를 이어 9.39%, 한국 콜마 역시도 8%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7%, 토니모리 역시 6%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가 상승은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상반기 수출 효과가 계속해서 호조를 보여주면서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화장품 수출은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반면 미국 수출은 늘어나고 있는 게 굉장히 눈에 띄는 점입니다. 5월의 경우 중국 수출은 1년 전 대비 19% 감소했지만 미국에서 무려 69%나 증가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부진한 중국 수출의 경우에도 월별 기준으로는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가성비를 무기로 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통해 중국도 회복 추세입니다. 수출국 다변화도 성과 가시가가 돋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는 최근 한국산 화장품 수입에 붙는 관세가 내년부터 철폐된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화장품의 가격 경쟁력이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인데 인도는 중산층의 성장으로 천연 성분을 사용한 국산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튀르키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류의 확산으로 한국 화장품이 수입 시장 점유율 3위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출 12개월째 성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주식 끌어올리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 등 역시 7% 넘는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까지 수혜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일면입니다. 많이 오른 음식료주 테마성 움직임인가? 네, 함께 하실 분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빨리 찾아온 여름에 빙과류 등 음식료주가 일제히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장에도 줄줄이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이 오른 음식료주, 왜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걸까요? 네, 뭐 일단 K푸드 관련돼서 뭐 많은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좋은 얘기들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K푸드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생각나시는 게 라면, 특히 이제 불닭볶음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불닭볶음면이 이제 해외에서 판매가 이제 계속 크게 많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일단 뭐 라면 관련된 그런 이제 그 수출이 상당 부분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 라면 수출이 9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한 24%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실적이 바탕이 되니까 관련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올라 강한 그런 흐름색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불닭볶음면을 만들고 있는 삼양식품, 뭐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1년 동안 한 5배 정도, 6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라면을 만들고 있는 농심이나 오뚜기 같은 경우도 뭐 올해 3월에 비해서는 주가가 뭐 큰 폭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과연 이제 제2의 이제 삼양식품 같은 종목을 찾겠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 K푸드가 해외에 수출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 품목들을 다 이제 지금 체크들을 하고 계시고요. 이런 이제 체크를 하는 와중에 뭐 여러 이제 뭐 최근 같은 경우 뭐 김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냉동 김밥, 그다음에 삼계탕, 뭐 최근에 이제 뭐 맥주까지, 맥주 막걸리까지 이제 수출이 증가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좀 들썩거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최근 그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지만 날씨가 요즘 막 많이 더워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류 관련 그리고 음료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수요가 증가된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이제 해외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는 뭐 조금 더 시장 이런 이제 주가의 연속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상 이변에 따른 음료 수요 증가 역시도 기대감으로 들어와 있고요. 수출 증가에 기업 영업이익률 확대 역시도 확실하게 더 우상향 기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미 지금 고점이 아닌가라는 우려 역시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나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의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수출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지금 좋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라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출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대비 36%, 그러니까 1월에서 5월까지죠. 라면 수출이 전년 대비 36%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수출 관련된 금액도 지금 뭐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작년 이제 1월에서부터 5월까지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이제 그 수출 금액이 한 36억 6천만 달러 정도 39억 6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요. 작년 동기에 36억 8천만 달러에 비해서 한 7.6%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주요 품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라면이나 쌀 가공, 그다음에 뭐 과자, 음료, 뭐 포도 이런 종목들의 수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신선식품보다는 이제 가공식품 위주로 수출 성장세가 좀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역별로 본다라고 해도 유럽이나 뭐 미국, 아세안, 중국,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판매가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출 성장세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주가도 좀 강한 탄력성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상기후로 인해서 곡물값이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실적에 대한 좀 타격 우려 역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좀 제한적일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제한적이다. 네.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FAO, 뭐 국제 식량 기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5월달 식량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120.4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0.9% 상승을 했습니다. 기간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3개월 연속 지금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여러 이제 세부 그런 이제 품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곡물 관련된 그런 이제 지표가 좀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요 곡물 가격에 이 이제 생산되는 주요 산지의 병충해나 기상 이변으로 인한 이제 작황이 상당히 좀 부진하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이제 곡물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유제품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지금 뭐 화면을 보시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FAO가 이제 그 각종 이제 푸드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해서 이제 음식 가격 지수를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연도마다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보통 이제 1분기보다는 이제 여름에 좀 올라갔다가 또 이제 연말에 좀 하락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가격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곤 있지만 뭐 이전에 비해서 뭐 올라가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표는 이제 그 각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뭐 지금 곡물 가격은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지금 설탕 가격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오름폭을 좀 제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식량기구에서 지금 이제 올해 그다음에 내년까지의 이제 시장, 그러니까 이런 시장, 그러니까 음식료 관련된 그런 시장에 대한 그런 이제 아웃룩을 이제 발간을 했는데요. 일단 지금 뭐 FAO 같은 경우는 올해 곡물 시장의 가격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작황 자체가 일부 좀 부진하긴 하지만 다른 지역 내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 섞인 전망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운송 관련 비용,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지정학적 이유나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운송비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향후에 이런 이제 식량 가격을 조금 좌지우지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열려놓고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기상 관련된 이제 기구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상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올해 초까지는 이제 엘니뇨라는 그런 이제 기상 이변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올 겨울서부터는 이제 엘니뇨에 반대가 되는 라니냐 현상이 이제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라니냐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북미 대륙 같은 경우는 이제 추위가 좀 강추위가 이제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미 같은 경우는 이제 가뭄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이제 곡물이 상당 부분 수확이 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라니냐가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 예를 보면 그 기간 동안은 곡물 가격이 상승했었던 전력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옥수수 같은 경우는 라니냐 기간 동안 한 35%, 그다음에 대두 같은 경우도 22%, 그리고 소매 가격도 27% 상승할 만큼 주요 곡물 가격들이 들썩거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도 투자하실 때 유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올해 말에 라니냐가 발생했을 때 곡물 가격이 들썩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많이 오른 곡물주, 음식료주 앞으로 계속해서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일단은 보여지고 있는데, 자, 테마성 움직임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일단 뭐 이렇게 테마성이 되려면 실적이 안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해야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식료품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꺾이지 않는 그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특히 이제 수출이 계속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개선세가 좀 더 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이제 식품 원자재에 이제 해당되는 주요 곡물 가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식품 원자재 가격들이 이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제품 가격에 이제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가 안정이라는 그런 명분 하에서 어느 정도 가격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서 해외 수출 관련된 그런 물량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좀 제한이 좀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가격 같은 경우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그 제품 가격이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곡물 가격이 제품 가격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단순 테마라기보다는 실적에 따른 뭐 주가 상승으로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물론 그 중에서는 단순하게 그런 이제 카테고리에 같이 묶이면서 수출은 실질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단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좀 선별화하시는 그런 이제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테마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실적에 대한 그런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음식료주 내에 우리 대표님의 최선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일단 그 중에서는 수출 잘 되는 그 기업 중심으로 이제 보시는 게 어떨까? 역시 수출. 네, 수출입니다. 뭐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워낙 약세가 되면서 수출에 따른 이제 환차익까지 같이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그런 이제 음식료 중심으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최선호주로 이제 갖고 온 거는 CJ 제일제당입니다. 뭐 CJ 제일제당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안에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뭐 식품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바이오도 있고, 그다음에 대한통운을 자회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통운에 대한 부분도 같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제 식품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CJ 제재단 같은 경우도 북미 수출 관련돼서 이런 이제 수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뭐 CJ 제재당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장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비비고다. 비비고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비비고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냉동 만두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할 만큼 뭐 상당한 그런 이제 시장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위 업체와의 그 시장 점유율을 보면 3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CJ 제재단 같은 경우 미국 내에 이런 냉동 만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동 만두에 대한 미국 내의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매출이 상당 부분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만두 같은 경우에는 만두같이 그러니까 음식료 이런 제품군 같은 경우는 각국에서 이제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 식품 관련된 기준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지 내에 공장을 갖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 매출 성장세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냉동 만두뿐만 아니라 최근에 냉동 치킨, 그다음에 냉동 피자까지 지금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북미 시장 내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햇반 음식인 이제 햇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분기에 전년 대비 이제 매출이 23% 증가할 만큼 이런 가공 관련된 식품들의 미국 내 매출이 확대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하반기 이후에는 이제 만약 이제 이런 곡물 가격들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CJ 제재당에서 이제 식품 관련된 부분은 전체 매출 중에 관련된 이제 매출이 한 2조 8천억, 2조 9천억 정도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해외에서 지금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 매출에 따른 그런 이제 매출 이제 증가 속도가 좀 빨라질 거고요. 이에 따른 영업이익도 상당 부분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그런 이제 음식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률도 좀 덜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음식료 내 최선호 종목은 CJ 제일제당 꼽아주셨습니다. 북미 매출 상승 지속 가운데 하반기 제품가 상승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루코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시기 전에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TNL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TNL은 2분기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고 더 기대가 되는 하반기다라고 한 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역대 최대 참고하고 전망. 네, 동사의 2분기 실적은 미국의 여드름 패치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반기에는 미국 외에도 유럽과 또 국내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전년 대비 두드러진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창상 피복제 수주 잔고가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에 반영될 수주 잔고는 YOY 대비했을 때 67% 이상 증가가 되고요. 1분기에서 이연된 매출을 감안을 했을 때는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41%, YOY 대비했을 때 41% 증가하고요. 영업이익은 YOY 대비했을 때 42%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2분기는 해외 창상피 복제가 수주 잔고가 396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해서 2배 가까이 급증하는 상태를 보여주고요. 이로 인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해외 수주 잔고는 또 미국의 리스타킹 수요 그리고 스타킹 수요를 증가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기대 요인이 있습니다. C&D향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출 성장세가 계속해서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올해 연초부터 주력 고객사인 히어로의 이 슈퍼볼 광고 효과 덕분에 이 마이티 패치는 아마존의 이 폴클렌징 스트립 분야에서 꾸준하게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여드름 패치에서는 이 첨투율이 10% 이내로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초기 시장 단계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K-뷰티로 성장 가능성은 그만큼 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패치인데요. 지금 1위 베스트셀러로 들어가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시장 초반 단계지만 그렇지만 그만큼 성장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히어로의 모회사가 C&D입니다. 올해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40개국으로 유통망을 신규로 확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7월 가동을 목표로 지금 1개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는데요. 증선을 감안한 캐파는 2,250억 원의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수출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증설로 해석되는 만큼 이렇게 규모가 큰 회사가 앞으로 있으니까 이만큼 더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포인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중국 등 방한 외국인의 수요가 점점 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매출 또한 늘어날 전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창상 피복제 제품 중 약 50%는 올리브영 등 국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중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이 K-뷰티 시장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올리브영에서 여드름 패치 베스트셀러에서 지금 여기 K 플러스, 케어 플러스, 이지덤 뷰티, 케어 플러스인데 이게 상단에 계속 위치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사의 제품은 항상 이 올리브영에서 여드름 패치 분야에서 탑 10 안에 항상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대표 온라인 쇼핑몰 징둥닷컴에서 스킨케어 품목 올리브영 케어 플러스 여드름 패치가 항상 1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의 원단은 이 동사가 계속해서 공급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는 중국 시장 내에서 동사의 여드름 패치 수요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 그로 인해서 탄탄하게 실적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징둥닷컴의 스킨케어 탑 10입니다. 지금 올리브영의 케어 플러스가 1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2위부터 그 밑에까지는 다 중국의 제품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로 탄탄하게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품으로 봐도 미용기기로 봐도 현저하게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21일에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 시간의 지분 1.1% 매도 공시 이후에 지금 2주간 주가가 급락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펀더멘털에는 이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EPS 기준 PER이 10배로 지금 현저하게 저평가가 되고 있는 수준인데요.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콜마, 코스맥스, 실리콘 등 인그루들의 주요적인 화장품 브랜드인데 평균 PER이 18.3배입니다. 그리고 미용기기 같은 경우 비올, 제이시스 메디컬, 웜텍, APR 같은 경우에는 평균 PER이 18.4배인데 그에 비해서 지금 10배로 현저하게 저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성장이 기회가 된 만큼 투자가 매력적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RX 300 정기 변경일입니다. 새롭게 편입된 종목들의 주가 추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면 많이 오른 음식료주 테마성 움직임인가 테마성 움직임이 아닌 실적을 기반으로 한 우상향이 가능하다라는 진단을 받아봤고요. 마지막으로 투자전 리포트 TNL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잠시 후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가 방송됩니다. 승부주에 대한 다양한 예측과 함께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